안녕하세요. 북자칙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뭔가 형식적인데? 아니 타이밍을 놓쳤어.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갑자기 해가지고. 제가 쑥 들어왔나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책 선정 토론을 했는데 택수님이 제안해 주신 위험한 민주주의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그때 또 펜도리님이 같이 제안을 해주신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라는 책을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할 책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아무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다 그래야 되나? 놀랐던 부분이 진보주의자들이 교육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뭐 저희가 토론하겠지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재밌는 점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딱히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이 사실 미국 민주당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이제 이 작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민주당의 실패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좀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역시 한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계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토론하면서 얘기하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읽지 않고 추천했는데 그 추천했던 이유가 이제 위험한 민주주의 책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요게 이제 그 우리 한국의 민주당 내에서 그 일부 정치인들이 요 책을 사서 내부에 돌리고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해서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택수님이랑 똑같이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지금의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어떤 그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보다는 어떤 전문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층을 대변하는 시간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24년 동안 16년 동안 집권하면서도 그 이 노동자 계층의 어떤 하락, 그다음에 빈부격차의 강화, 요거를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되게 통렬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책을 내내 보면서 근데 좀 불편했던 거는 그래서 대안은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을 못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저자가 언론인인데요. 그래요? 네, 네, 언론인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책에서 계속 지식 계층이랑 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런 계층이에요. 시카고대 뭐. 네, 본인도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명 잡지와 신문에 계속 기고하는 기고인이고요. 그러니까 딱 어떤 클래스 타입이 그 되게 리버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리버럴이에요. 그 이제 많은 배우신 미국 내에서 그러면서 요걸 편한 요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대안 제시 이런 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약간 첨언하면 리버럴이라고 이게 리슨 리버럴이라는 원제인데 그 미국에서는 저는 진보랑 보수가 프로그레시브 앤 컨서버티브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리버럴 앤 컨서버티브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우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고 뭐 지지를 받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가라고 봤을 때 이 책에서 이제 여기서 listen liberal 다음에 or whatever happened 해갖고 민중의 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민주당이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막 테크노 여기서 얘기하는 뭐 기술적인 혁신자들을 칭송하고 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일반 대중 아니면 민중을 위한 일들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하고 정말로
일반 대중들한테 필요한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는 것하고 그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아마도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뭔가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이야라고 대답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소감을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토론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씩 책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문에서 이제 펜도리님. 네, 그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2014년 월스트리트에서 지급된 보너스 총액이 그 최저임금을 받는 전국 노동자들이 8시간씩 일해서 버는 돈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니까 이건 임금이 아니라 보너스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양극화 중에 뭐 사례 중에는 뭐 그 책 중에 이제 어느 지방의 도시를 보면서 예전에는 그 당시 CEO 레벨들이 임금 노동자 대비 한 2배 정도 벌었는데 지금 그 격차가 250배 이상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뭐 어쨌든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는 미국 정치가 막지를 못했고 오히려 더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의 실패라고 규정을 하면서 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불평등 어떤 양극화의 심화가 그 이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잘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얘기 자체가 좀 서론으로 던지기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좀 가벼운 터치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의 둔화. 그러니까 과거에 60년대, 50년대에는 성장 속도가 빨랐는데 그 어느 정도 선진 경제에 딱 이르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잖아요. 성장의 속도가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10% 20% 성장하다 이번에 이제 줄어들고 중국도 마찬가지 양상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어떤 내재적인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불평등 문제는 여러 가지 세금 제도나 이런 걸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미국도 보면은 그 이 저자가 자꾸 문제를 삼는 거는 민주당 집권 중에 뭐 이를테면 누진소득세 제도 같은 게 뭐 미국은 과거에 뭐 90%씩 막 루즈벨트 시절에 뭐 그런 식으로 세금도 매기고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의 하나는 얘기죠.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누진소득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자들만 거의 거래하는 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그런 뭐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소득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되게 약하게 굉장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든지 뭐 이를테면 기업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증여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뭐 상속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같은 걸 내지 않고 상속을 해서 부를 대물림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토지가 자산으로 증식하니까 거기에 집을 얹어서 대중들한테 뭐 집이 공급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국토세, 국토보유세 같은 걸 매겨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 책에서도 했는지 아니면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나왔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부의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그런 것들을 완화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바른 문제 제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자본주의라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정치 체계에서 개혁을 통해서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이른바 이제 그 진보 세력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그걸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저자의 문제의식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감하는 거죠. 저도 이게 뭐 가령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원적인 문제 제기는 맞는데 본래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성향상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게 정치 어떤 그런 규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가령 미국하고 일본하고 최고 경영자의 이제 일반 그 봉급 생활자나 그런 대비의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고 소득,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소득과 일반
소득자의 소득 비율을 봤을 때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한 격차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미국의 경영자만이 최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 소득을 얻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회적 합의나 문화의 문제이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백 배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뭐 이 이론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약간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네가 만약에 똑똑하고 정말 똑똑하다면 무조건 미국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미국에서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왜냐면 CEO가 그만큼 연봉을 받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능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뭐라죠? 한번 소원 성취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이런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정도의 차이인 거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럼 2배가였었을 때가 좋은 건지 뭐 250배가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250배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250배는 당연히 심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 소득의 양극화가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부터 가야겠네요. 네. 소득이 양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 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일반 계층보다 돈을 뭐 몇백 배, 몇천 배 많이 벌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불평등, 불균등의 문제만이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이 한 일이나 행동 자체가 그 250배, 300배 이상의 대가를 받을 만한 행동이냐라는 것도 연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업이나 요걸 해보면 되게 좀 그 어느 한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자기 혼자만 잘 돼서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사회적인 기반과 인프라와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혜택을 힘입어서 된 건데 그거에 대한 과실을 홀로 다 따먹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도 연관이 있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 아까 그 기업 같은 사례에서는 그 사람이 250배 임금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받는 건데 그 이익의 상당 부분 뭐 과반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그 사람 혼자 잘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냐는 문제도 있는 결국은 이게 배분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분배, 들거든요. 그렇죠. 분배의 문제. 네. 뭐 성장과 뭐 혁신을 통한 과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과실에 대한 배분이 그 예를 들어 이제 이 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주주와 그다음에 그 뭐 리더십과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저번에 책에서도 했지만 CEO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뭐 이사회도 장악하고 자기 내부에 장악하고 자기 임금을 자기가 정하면서 되게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철학적이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해볼 주제가 많은데 그 뭐 정치 체계에서 전체 전반으로 뭐 문화 이렇게 확대하면 좀 얘기가 그렇죠. 좀 추상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예.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1장의 내용인데 저자는 민주당이 일반 대중의 대안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망가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가령 뭐 상위 1%를 대표하는 이제 당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일반 대중이 아니라 상위 10%의 사람들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현재는 대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한국의 민주당은 충분히 일반 대중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요 토론 전에 이 저자의 관점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저자가 미국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측면은 과거 뭐 뉴딜 시대 과거의 민주당은 어쨌든 노동조합, 노동계층 그쵸? 요런 쪽에 뭐 중산층 요런 거를 대변하는 정당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점점 더 이제 7, 80년대를 거치면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일단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미국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한 게 아니고 저자의 비판인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신민주당원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빌 클린턴이 소속됐었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즈벨트 시대에 그 뉴딜 연합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 뉴딜 연합에서는 노동조합이 최대 이익 집단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이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지지 세력으로 가는데 거기가 테크노크라트 아니면 전문 직종 그쪽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저자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대중하고의 거리가 떨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그 민주당 겉으로는 이제 일반 서민과 대중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뭐 자유한국당조차도 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소수 이익 집단의 더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엘리트 집단의 눈치를 보는 건 미국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 유치원 사태만 봐도 그러니까 뭐 똑같은 저도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올 한 해 터진 문제가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감추고 존재해왔던 있었는데 문제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문제 제기하고 해결할 의지나 그런 동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그렇게 터진 것 자체는 바람직하게 봐야 되지 않아요? 뭐 문제 제기 자체는 훌륭하다고 보여. 그래서 뭐 박용진 의원이 그걸 터뜨렸는데 이제 방송이나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대요. 민주당의 진보 쪽 그 교육감들한테 같은 편끼리 왜 이러냐 좀 봐달라. 그러니까 너무 건드렸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이 한지 지금 2번 정도 연임 계속했죠. 서울도 그렇고. 근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터뜨리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한유총이 강력한 이익 집단인 거네. 강력한 이익 집단이니까 그거를 눈치를 보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시의원들이 거의 다 뭐 시의원 중에 일부는 뭐 유치원을 가지고 있고 뭐 유치원에 다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유치원에 무슨 간사로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지만 뭐 그래서 그게 다 이익 집단이 그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박용진 의원처럼 사실 갑자기 뭐 이러면 자기 이제 교육부로 온 지가 3달인가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면서 터트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터트릴 수가 없었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그럼 민주당도 결국은 그런 전문가나 이익 집단의 영향 속에서 한국에 있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고 포획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건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일단 미국 노동조합 자체가 많이 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 자체가 책에 나오는 것처럼 6-7% 지금 그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많이 어떤 되게 감탄하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하고 그게 이 7-80년대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진전이 된 거거든요. 그걸 미국 민주당이 막질 못했고 그걸 저자가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미국 민주당에 있던 지도자들이 뭐 단순히 그거를 나는 이제 노동자 계층을 이제 배반할 거야 이래서 배반한 건 아니고 그냥 상황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되게 그러니까 올드 인더스트리들이 많이 좀 힘들어지면서 해외 경쟁 대비해서 힘들어지면서 그런 공장이나 그런 산업들이 많이 좀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때 미국 민주당이 이제 여기 이제 미국 리더십 그러니까 민주당 리더십의 발언들이 몇 개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더 이상 이 미국 본토에서 그런 산업들이 계속 융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을 해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든 뭐든 하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매칭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도 보면은 여러 산업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른바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양 산업이라 얘기를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 미국 조선소 사례가 여기도 나오죠. 우리나라 지금 그렇죠. 그때 70년대 조선소고 지금 우리나라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의 기반을 보면은 막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어렵고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노동조합이 껴 있고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냐의 이슈거든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민주당의 그러니까 상황도. 단순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상황이 맥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의 전통 산업이 세계화에 부딪히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한 거죠. 뭐 러스트 벨트에 있던 그쵸.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어차피 새로운 산업으로의 어떤 트랜지션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거기서의 민주당의 역할이 근데 여기서 그 기존을 유지해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물결로 근데 저자는 그걸 공격하는 거야.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세계화
그다음에 산업은 이렇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클린턴 시절의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밀어붙여가지고 그 일반 노동자들의 삶은 더 안 좋아지고 어떤 안전책이나 복지책이나 이런 거는 더 오히려 해체시켜 버리니까 일반 서민의 삶은 더 안 좋아졌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쭉 진행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빌미를 줬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쵸. 이제 네. 이게 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엘고가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얘기하고 예, 빌 클린턴이 요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각은 뭐였냐면은 이건 약간 올드 인더스트리는 어차피 사양산업은 죽어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키워야 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되고 바이오를 키워야 되고 이런 식의 지식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미국 민주당 방향 전환을 하니까 당연히 그 산업에 일하는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들 내지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쪽 업계에 진출한 사람들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미국이 만약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당시 공장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만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나 여러 쪽이 차지하고 있는 구글 그런, 같은 회사가 없었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게 되겠느냐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공과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 그걸 한 단어로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좋은 거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동의하는. 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무시되고 새로운 것들만이 절대 선인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기존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저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상위 10%, 뭐 20%밖에 안 될 거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인간을 따졌을 때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몸 쓰는 일을 해서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 반복 같은 일을 하는 직업이 사실 많아야지 사회 전반적으로는 좀 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예를 들면 그런 고도의 지식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부를 뺏어서 몰아준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만 발생하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면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도 말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고 어차피 글로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 안에서만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가 하고 그 경쟁을 결국 갖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당시 보면은 뭐 이렇게 80년대 그때 제너럴 모터스나 이거 디트로이트의 공업 도시들에서 자동차 산업이 다 무너질 때 보면은 그 당시 GM이 취하고 있던 그 임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예,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한테도 의료보험이나 이제 실업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자가 중간에 그런 노동조합이 일했던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왜 회사랑 이렇게 싸웠던 직원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는 좋은 시기였고 그 과실을 다 따먹고 있는 시기였던 거고 그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런 정책을 취한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성우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너무 확 변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 당에서 갑자기 새로운 계급으로 딱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뭐 세계화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그 모든 그 자유무역 조항 그 협정 같은 거 다시 재고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러스트벨트나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이를테면 사양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충분히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도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랬더라면 이만큼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저도 제가 이 책을 추천했을 때 제일 큰 이유도 그런 문제 의식 자체에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게만 보던 것에 이런 나쁜 점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제 비판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우님의 그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공화당이 상위 1%를 대표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상위 10% 사람들인 전문직 종사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게 명제로 팩트화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또 그다음에 사실 그 뭐 과거에 미국 민주당이 충분히 그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고민 없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뭐 재무적 이유만으로 선택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충분히 논란이
많이 발생했던 일이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저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그 복잡하게 책에는 엮여 있다는 고민할 거예요.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없이라고 세계화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과거의 어떤 자기의 지지 기반을 버렸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정말 그 민주당의 수많은 리더십 그 정치 지도자들 중에 되게 수많은 어느 발언들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 중에 한 문장을 뗀 거잖아요. 선택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맥락에 따라. 저게 주장일 수 있는 거죠. 예, 저 이런 식으로 양반시키는 게 저희가 이후에 다른 위험 민주주의의 되게 포퓰리스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되게 있겠네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저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그때 당시 얘네들만 잘했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제가 예. 지적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 책에 나온 사례로 보면 이제 캐터필라라고 굉장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과거에 중산층 노동자를 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과 연금을 퇴직 후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럼 과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변혁이 된 건 어떻게 됐냐면 남은 노동자들 그렇게 다 변혁이 일어나고 남은 노동자들은 하디스하고 맥도날드에서 그냥 일할 때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 고용이 끝나면 방치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그 변혁이 일어났는데 거기 안에서의 민주당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디스하고 맥도날드 같은 너무나 최소 생계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단순 노무자로서는 그러면 사회적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이 지금은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캐터필러의 재무제표는 그다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시간 충분히 예. 저도 공감이 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수님. 예, 1장에 보면 진보주의자들의 변명이라는 챕터인데요. 서문하고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면 서문에 민주당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차터스쿨, 직업훈련, 학자금 대출만을 약속할 뿐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서문에 나와 있었고요. 1장에서도 얘기가 하고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중대한 경제 문제는 사실상 전부 교육의 문제이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여기서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는 마치 석유 재벌이 실직자에게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오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랑 동일하다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약간 계속 교육 문제 이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이죠.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과거 민주당. 그래서 교육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봐서 그런지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다 답을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변호사가 되고 누구나 페이스북 창업자가 되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불평등 완화 조치가 있잖아요. 복지 제도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기회도 제공해야 되지만 가진 사람과 못 사람의 위화감이 커지고 불평등이 자꾸 커지는데 그거를 그냥 네가 교육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게 말이 되겠냐는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특히 일단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근에 막 그런 기업인의 갑질 문제가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질 근절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그런 것들 제도화하고 문화적으로도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빈부격차 해소에 관련된 세금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 평생 교육 이걸 통해서 과거에 공장 노동자들이 신경제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환상을 심어주는 그리고 이제 연설할 때 좋은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의 제일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치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공장은 망하고 너는 퇴직을 하지만 너가 교육을 받으면 다시 옛날처럼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 이제 대안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책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런 건가요? 귀책 사유를 개인한테 물리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되게 어려운 고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캐터필러나 이런 것도 다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갑자기 복지가 줄거나 그리고 갑자기 복지가 줄 때 그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상의 위기나 뭐 회사 자체가 흔들릴 커다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못 해준 건데 그럼 그때 선택이 그러니까 나라가 자 너는 이 회사를 끝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대안이 성장률이 높을 것 같은 산업을 골라서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률이 높은 산업에서 일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 기존의 공장 노동자들은 아니게 되니까 거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IT에 투자 많이 하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투자 많이 하고 그리고 셰일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들 엄청나게 많이 끌어서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답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경제 그런 앞으로 트렌드에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와 더불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기존 굴뚝산업 중에서도 그 트렌드가 있지만 계속 앞으로 굴뚝산업 중에서도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더 지원해줬으면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미국이 R&D 투자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강력한 힘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깔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다. 사회 부재공자도 있고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바뀌어서 사양 산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그 나머지 여생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뭐 기본소득 개념일 수도 있고 복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거를 발판을 쌓고 뭐 건강보험도 이제 뭐 이를테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으로서 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미국이 돈이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불평등이 심해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인들의 실패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이 관련 단락이 교육이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제목 하에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택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적 차원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유성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뭐 의료보험 확충이라든지 복지제도 확충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에너지를 교육에 한정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두 개로 갈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어떤 평생교육, 성인교육, 재교육 이런 측면은 그러니까 가야 될 측면이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 사회 계층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교육인 것도 사실이에요. 즉 예를 들어 그 빈곤층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회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랑 그건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다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교육계에 주는 건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빌 클린턴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 복지 혜택을 계속 축소시키고 엄청나게 민주정권 내에서도 계속 축소시키면서 이런 걸 한 거지. 그렇죠. 사회 안전망은 없어지면서 계속 니들 배워라. 배우면 너도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자가 되게 강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원래 공화당이 계속 추구해왔던 변화의 모습인데 그거를 공화당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당만이 그것을 내가 그 토론 주제로 냈는데. 아, 그래?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일단 하고요. 얘기하시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펜도리님이 네, 이건가요? 네. 일단 이제 진보주의자들의 변명이라는 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자는 이제 이른바 오늘날의 이제 미국 민주당의 관점이 그 이른바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지식 계층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갖춘 테크노크랏 이제 관리자 계층 이런 사람들의 이념적 특성 그리고 주장을 대단히 잘 반영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그 자꾸 이 책 얘기가 나오는데 이후에 다룰 위험한 민주주의에서도 같이 얘기하시죠. 같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한다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렇죠. 현대 민주주의는 이미 많은 부분 관료제 전문가 집단에게 권력이 많이 넘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또 사실을 그런데 이제 지난 100년, 150년을 보면은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뭐 관료 집단 그리고 기술을 가진 집단이 현대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학력 전문가 집단이 이끌어가는 사회를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또 이를 대신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뭐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길을 가면 돼라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한 통치 혹은 전문가 집단이 일정 부분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은 전문가 집단 뭐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피아가 붙은 거 있잖아요. 뭐 메트로 하면 메피아고 뭐 재무부 하면 뭐 그런 오피아 뭐 이런 거. 관피아 뭐 관피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를 했는데 그게 공공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 조직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과도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이제 그 조직 사적보다는 좀 큰 그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피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 아니면 공공의 컨트롤 안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면 괜찮지만 그게 넘어서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가 정치, 경제,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걸 불가피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서 대중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엄격한 도덕적, 법적 책임의 잣대로 평가하고 교묘하게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 이미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뭐 감사원도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게 잘 돌아가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관료들을 움직이는 거는 맨 위에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 최고 권력자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선출직들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도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더 높은 윤리 수준을 강요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3-4페이지에 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우리가 제도뿐만 아니라 변호사 예를 들면 의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사회적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 아니 변호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 의식 기준들 그쵸. 있잖아요. 사실 직업윤리 같은 직업 윤리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뭐 음주운전 처벌하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바로 같은 경우에 그럼 바로 그냥 그렇게 되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의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사들의 자꾸 수가를 조정을 해서 이익에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건 의사들은 등 따시게 해줘야 된다. 등 따시게 안 하면 대중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게 해줘야지. 많이 벌어야지. 그래, 안 그러면 이상한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특권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그리고 저는 뭐가 있냐면 어떤 전문가라는 건 어떤 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이해를 결국은 공적 목적에 부합하게 이해를 써야 되는데 그 이해를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 보완 장치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뭐 문제제기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점점 이제 흐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뭐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딱 쫓아가면서 만들었던 게 김영란법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하면서 서로 그 실익을 챙기는 그런 미묘한 교묘한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사회가 그런 감시나 견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교육감도 이게 선출직으로 바뀐 것도 결국은 이게 교육 그 안에서의 일종의 카르텔 같이 형성이 돼 있으면 거기서 그들이 교육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육감 자체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중한테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떤 특정 집단의 장을 뽑을 때도 이게 전문 집단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변호사 의사까지 퍼지면 너무 퍼지는데 네. 그냥 좀 축약을 해서 자 해보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좀 얘기가 달라요. 국회의원 선출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교육감도 선출직이니까 그건 어쨌든 민의가 뭐 간접적인 방식이나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뭐 금감위. 방송통신위, 음. 금감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관료 조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반영이 되는 건 결국은 탑에서 내려가시는 방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이제 후일담들을 이제 정권 후일담들을 보면은 항상 정치인들이 들어간 정권은 관료 조직과 전쟁을 치러요. 아, 관료 조직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권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시간은 되게 짧잖아요. 그쵸. 시간이 짧고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시간을 벌면서 어느 정도 넘기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실행이 안 되게 관료 조직이 맡고 있는 측면이 되게 많다라고 뭐 여러 사실 뭐 언론 보도나 기사를 통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관료 조직 자체를 감시하고 강화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된 사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게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나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되게 잘해야지 되는데. 아,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무용하다거나 우리나라 각종 그 관료들이 다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그 자기들 이익을 복무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그 전문성을 이용할까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정치인이 가서 그 관료들하고 긴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출직이 가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그런 긴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건 어디에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선출자가 갔다라는 건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쪽의 관료 집단의 관성하고 이제 갈등을 부딪히겠죠. 갖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을 관료 집단으로부터 끌어내느냐가 그 이제 그쪽에 부임한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자는 이제 1968년 대선과 1972년 대선 사이에 조합 노동자들이 민주당 연합의 최대 이익 집단으로 그들의 지위를 상실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 연합의 최대 이익 집단이 노조였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대선에 그 지위를 이제 놓쳤다라고 하고요. 특히 뉴딜이라고 하는 과거의 유산. 저자는 이를 노동자의 평등에 관한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중요한 가치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를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이제 일련의 행위를 하는데, 근데 저는 다시 계속 이제 한국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노동조합을 사회 구성의 한 축으로 존중되어야 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의 의견을.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반 대중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일반 대중의 의견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저자의 말처럼 노동조합을 정말 사회 한 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에 미국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입률이 6-7%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10% 그래요? 안 되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그 미국이랑 대비해서 보면은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방어를 대단히 잘해 왔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노동 유연성이 부족이라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쉽게 자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노조 가입률 통계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미국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저는 언론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 노조 애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뭐 해가 된다라는 그 프레임은 기존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맨날 뭐 이런
뭐 이상한 거 던지는 거 그런 거 나오고 그런 언론사에서 씌워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프레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 앞으로 언론의 환경이 나아지면 노조에 대한 인식도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의 약간 주장. 약간, 근거는 확실하지 않아. 뇌피셜. 내피셜. 아 근데 저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우리가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발전에 부합하느냐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만약에 가입률이 막 70% 80% 되면은 그게 이제 사회 전반을 대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는 건 사실 맞겠죠. 근데 지금 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사실 지금 노동조합이라면 뭐 현대차 예를 들면 금융노조, 금속노조 이런 인사비리가 많죠. 예, 인사비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단들이 사실 되게 급여 수준으로 보면 사실 되게 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 그쵸. 회사들이 거의 노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거냐라는 인식 때문에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저 사람들 말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찾아보고 정정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노조 가입률 통계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노조 조직률이 지금 10.3%래요. 10.3%. 근데 이게 89년에 19.8%였는데 많이 떨어졌네. 상당히 반토막이 됐대요.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선진국 노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이 23%, 일본이 17%, 독일이 17%, 호주가 14%, 미국이 10.7%. 그러면 저기는 안 미국하고 나오네. 크게 다르지 않네. 근데 내 충격이 뭐냐면 되게 우리가 노조가 세다고 생각한 프랑스는 7.7%. 북유럽은 안 나와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아무튼 우리 덴마크. 나와요. 아이슬란드 83%, 그러니까. 핀란드 69%, 스웨덴 67%, 덴마크 엄청나네요. 67%. 왜냐면 스웨덴 그때 어. 볼보에서 한국의 그 한국 기업을 삼성 지게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네는 협상의 파트너로 노조가 항상 있어 왔는데 한국에 그 회사에 노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하고의 대화를 하자라고 볼보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쪽은 일종의 경영자와 노조가 이미 대화하는 어떤 채널로서의 노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높잖아요, 비율이. 근데 저는 결국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의 현재 노조와 이 노조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사회의 어떤 이익과 발전과 부합하는지가. 근데 여기서 사회가 누구냐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 뭐 기업의 경영진이나 노조랑을 내보면 사람이 더 많은 건 노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걸로 뭘로 보고 그 사회가 장기, 단기, 중기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의 여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찾아보고 노조 가입률이 저는 미국보다 낮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걸 보고 이게 이 어떤 인식이 그런 인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근데 아직도 10명 언론에.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노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10명 중에 9명. 9명이 없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결국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단체 협약이나 아니면 노동자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그 일반 시민들이 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통계 없이 생각하는 나라들이 노조 조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네. 스웨덴 뭐 북유럽 국가들 거 70% 80%.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게 이 민주당 여기 저자가 주장을 했던 바가 맥락이 좀 맞지 있을 수 않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네요. 근데 너무 낮춰졌네. 근데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기사에 나와요. 기사에 나오니까. 아, 그래?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3장 그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거 빌 클린턴의 어떤 선거 구호였죠. 그렇죠. 그 저자는 빌 클린턴이 심각해진 빈부격차, 불평등 문제에 호소해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기본적인 생각은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직업을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일반적인 블루칼라 노동자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믿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초고속 통신망으로 묶이는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시 진보 진영의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주의자임에도 내각은 백만장자와 여피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대중의 불평등 문제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갈까요? 아니요. 이거 또 할 얘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시죠. 이걸 보니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저자가 계속 주장하는 일관된 논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보면서 계속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했어. 어, 그 노력을 했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과실을 땄어. 근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의사 변호사 똑같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과실을 따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과실의 정도가 남들의 500배 더 열심히 노력했느냐, 아니면 내가 내놓는 그게 500배 더 잘했느냐, 그렇죠. 그게 이런 이제 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 평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꾸 이제 이 전문가 지식계층 실리콘밸리나 이제 바이오 월스트리트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교육도 잘 받고 그다음에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오케이인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공장에서 8시간 내내 일했던, 예를 들어 되게 매뉴얼한 잡을 노동자란 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몇백 배나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 수천억을 벌었어. 물론 그 사람이 되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기여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수천억을 벌었고, 게다가 번 것도 일단은 그 자체도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재산이 자기 증식을 그냥 해. 돈을 계속 벌어 돈이. 근데 세금을 안 매겨. 사회 제도는 모든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고 권위까지 따라붙어. 그러니까 이게 뭘 참- 예.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단으로 와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의 문제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사회가 그런 어떤 우수한 인력들 내지는 어떤 고 높은 교육을 받은 교육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거기서 많이 어떤 경쟁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혁신이 되면서 사회 성장을 견인하고 그렇죠. 뭐 기술 발전이 된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근데 거기도 역시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얘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아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있고 200배 더 받으면 200배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배 더 좋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끼친 여파는 근데 그게 200배 이상일 수는 있겠죠. 뭐하지 않아요. CEO의 음. 평가를 음. 그 메저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경영 HBR 하면서 그 CEO 평가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 금전적 보상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그 배수에 따라서 그 동기 요인이 더 증가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 지금 문제 제기 되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노력하면은 1,000억 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리고 저거 석유 재벌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다 돼. 그리고 정치인들 보면 평균 자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민주당도 뭐 몇십억 대씩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생활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네.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가 있냐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터널링 효과를 만들거든요. 어떤 것을 줌인을 하면은 외부의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실제로 내각에 많고 이게 실제 상식이 거기에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예전에 루즈벨트 시대에는 자기 고향의 그냥 친구인데 그 사람을 장관으로 대서 써도 그 사람이 농업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천문대를 짓는데 천문대의 마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천문대에서 별을 엄청난 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탄 일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가 워낙 또 복잡해지기도 했고. 박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추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책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야지만 거기를 가니까. 그리고 이미 사다리에 걷어차서 예. 그 불평등 문제나 이런 거를 그 가슴으로 이렇게 공감하기는 힘든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의 생각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전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이 그 실적으로 증명을 해왔다면 과연 그 사람도 충분히 어떤 백그라운드 뭐 아이비를 나왔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온건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창호님이 일장에서 그 펜도리님이 내신 주제랑 비슷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민주당원이 필요하다. 요 장에서 보수적인 경제 정책, 뭐 이를테면은 국가 재정의 긴축, 글로벌 경쟁, 그다음에 유연한 노동시장, 투명한 자본시장, 탈규제화된 기업, 빠른 통신, 정부의 제한된 시장 간섭 이런 보수적인 경제 정책은 극악무도한 공화당원이 흉내낼 수 없고 오로지 빌 클린턴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재임 시절의 호경기 덕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저자는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호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거든요. 보수당이 추진하면은 민주당이 그렇죠. 반대해서 안 돼. 근데 보수당은 당연히 환영했을 테니까 민주당이 노선의 우회가 정치적 타협을 가져와서 이런 정책을 푸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보고 놀랬던 게 이게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금융업에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금융 IB 원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커머셜 뱅크를 명확하게 구분을 나눴던 그렇죠. 법이었는데 그걸 클린턴 정부 시절에 풀어졌죠. 풀어주면서 원래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다 로컬 베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방 은행이 있었어요. 뭐 캘리포니아 뱅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싹 다 없어지고 지금 거의 뭐 그냥 시티뱅크, 뭐 BOA 이런 것들만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커지면서 규제도 없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클린턴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심지어 네가 어떤 파생 상품을 만들도 우리는 절대 규제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도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터지게 된 거죠. 터진 씨앗을 그때 뿌린 거지. 그때 다 뿌린 거죠.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나중에 터진 거죠. 나중에 그 뒤의 일만 사실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저자는- 단순히 그 금융위기의 씨앗뿐만 아니라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그 예금자의 예금 그런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야 될 예금을 가져와서 그걸로 자기 자본 계정으로 위험한 파생 금융 투자를 하면서 그럼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죠. 근데 그거를 공화당이 했을 줄 알았는데 했는데 민주당이 한 예. 거죠. 저도 되게 놀랐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사실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푼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를 했나라는 걸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혁신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네. 아니었을까. 금융으로 우리가 더 금융을 혁신해서 더 일자리 창출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맹목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슈퍼리치에 같은 사람들한테 좀 세금을 더 많이 물렸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도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클린턴 시대에 아마 자본이득세도 더 세율을 분리과세하면서 더 낮춰주고 뭐 그다음에 근로소득도 뭐 상위 그 누진소득 상위 구간 뭐 낮추고 아마 낮춰주고.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자 소득세 이연을 통해서 백만장자의 소득을 굉장히 절세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효과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 1시간 정도 걸쳐서 책 그 좀 토론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